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네 번째 강의입니다. 어, 오늘 다룰 내용은 소록도에서 온 편지인데요. 음, 1935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35년에 처음 소록도에서 편지를 받은 이 일이 계기가 돼서 성서조선이 폐간되기까지 이 서신 왕래가 이어지고 이게 성서조선의 방향성에 일정한 변화. 뭐 이게 방향 전환이라고 할 만한 건 아닌데 원래 방향이 좀 더 날카로워졌고 또 더 깊어졌다고 할까요? 어, 그런 이야기들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소록도에서 온 편지입니다. 주로 다룰 글은 문신활. 문신활은 이제 소록도에서 편지를 처음 보내왔던 한센인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심장에서 하는 글과 이 글을 받고 나서 김교신 선생이 썼던 글, 나 환자의 음신을 받고 이 두 글. 그 외에도 많은 글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그 글들 중에서 일부를 좀 음, 살피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김교신 선생이 소록도 한센인 문신할에게 편지를 받은 것은 1935년 3월 16일이었습니다. 이때 이미 1935년 4월호 성서조선의 편집을 마무리한 시점이었습니다. 보통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이제 15일 전후로 해서 원고 편집이 되면 그 검열을 받고 어, 검열이 뭐 보통 5일, 뭐 일주일 이렇게 걸리면 그걸 다시 찾아와서 인쇄 보정을 하고 이제 월 말에 책이 나오면 월 초에 이제 독자들이 그 책을 받아보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16일이었으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편집이 마무리되는 거죠. 그때 이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를 읽고 김교 신생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독자에게 다음 달까지 미룰 수 없어서 급히 편집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1935년 4월호에 실었던 거죠.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집 조판까지 마친 후에 소록도 통신을 접하였다. 이것은 주필의 인생의 가장 큰 사변의 하나이다. 이 일을 지우들, 독자들에게 알리기를 지체할 수 없었다. 반도의 유의한 청년들, 유력한 청년들이 복음을 요구하지 않고 또 유리한 전도지, 전도할 만한 곳은 교권자가 강하게 독점하고자 할진데 우리는 해석할 것 없이 퇴각하여 소록도 5천 명 친구에게 가리라. 병자라야 의학이 필요하다. 일기에 이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 심장에서라는 문신할의 글이 실린 것이 성서조선 1935년 4월호였는데요. 이 1935년 4월호가 성서조선에서 또 한 번의 전기가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 잠깐 드렸었죠. 이 1935년 4월호에 김교신의 성서조선의 해, 성서조선 뜻풀이라는 글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글에서 김교신은 성서를 조선에, 조선을 성서 위에라는 말로 성서조선의 사명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문신할의 편지가 실렸던 것이 바로 이 성서조선 1935년 4월 같은 호에 성서조선 뜻풀이와 그리스도 복음 심장에서가 실린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달 1935년 4월 중순부터 1년 반 동안 쉬던 성서연구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성서연구회를
어, 김교 선생님 뭐 공생애 내내 쉬지 않고 했던 게 아니고요. 이게 그 당시 이제 양정학교에 김교 선생이 담임반을 어, 처음 맡는 것이 어, 1928년부터 이제 처음 담임반을 맡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번 맡으면 1년,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이제 대리 5년을 계속 맡는 거죠. 그래서 1933년이 되면 첫 담임반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 성서연구에도 그 담임반 맡던 학생들이 어, 일정한 수가 있었던 거죠. 회원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공부를 하다가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니까 어, 회원이 이제 좀 갑자기 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33년 봄에 일부가 빠져나가고 그로부터 조금 더 이어가다가 그해 여름부터 어, 성서연구회를 잠시 쉽니다. 그 1년 반 정도를 쉬었습니다. 그 쉬는 동안에 김교 선생이 이제 물회사내회를 하는 거죠. 물회사내회 지금도 우리가 이제 가끔 모이고 하는데 물회사내회도 김교 선생이 공생 내내 긴 기간 동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쉬는 동안에 원래 물회사내회가 어, 이정섭 선생이라고 이분도 뭐 그 당시 무슨 관리였던 것 같고요. 일본에 이런저런 책을 번역을 해서 김교 선생에게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교류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정섭 선생이 물회사내를 그 전부터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김교 선생이 이어받아서 1년 반여 동안 물회사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지금 1935년 4월 이때가 되면 이제 두 번째 담임반이 3학년이 되는 거잖아요. 33년, 34년 이제 1,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니까 그 담임반 학생들에게 아, 성서를 좀 공부해 보자.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그 학생들이 또 다시 모여서 이제 성서연구회가 다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 중간에도 뭐 해체했다가 다시 모이고 해체했다가 다시 모이고 하는 그런 어, 몇 번이 있습니다. 근데 이 1935년 4월에 성서연구회를 또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935년 4월은 성서연구회와 성서조선의 한 전기가 된 달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35년 4월호는 성서조선의 사명을 더 분명히 하고 성서연구회의 재출발을 알리고 있는 그런 호인데요. 여기에 바로 음, 소록도에서 온 편지가 놓여 있는 것이죠. 문신할이 이제 이 편지를 보내온 이였는데요. 문신할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많지 않습니다. 어, 당시에 이제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혐오가 워낙 컸으니까요. 그래서 가족들과도 멀어지고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지난번 박상익 교수님이 학술대회 때 발표를 하셨죠. 그 내용을 제가 상당 부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한센인 중에 문씨가 많았다고 하는 걸 보면 성씨도 원래의 것이 아니었을 수 있고요. 이름은 믿을 신자, 살 활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제 한센인이 되고 뭐 뒤에 나오지만 간말리 병원에 먼저 있다가 소록도로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언제 믿음을 가지게 됐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계기가 돼서 아마 이름을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첫 편지를 보내온 후에 문신할은 성서조선에 꾸준히 글을 보내왔어요. 문신할이 보내온 글이 10편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한 편 한 편이 길이가 꽤 깁니다. 문신할은 필력이 대단했어요. 꽤 상당한 학식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신앙관에 있어서도 아주 그 독자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1938년 12월에 소록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문신할 이외에도 윤일심, 김계화 등 여러 한센인들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윤일심, 김계화 이들은 윤일심은 뭐 글을 많이 오랫동안 많이 썼고요. 김계화도 몇 편이 되고 그 외에 뭐 한두 편씩 이렇게 보내온 한센인들은 꽤 여러 명이 됐습니다. 이 소록도 한센인과의 서신 교류는 이후로도 꾸준히 이어져서 윤일심이 보내온 마지막 글이 성서조선 1942년 2월에 실렸어요. 성서조선이 폐간된 게 1942년 3월이잖아요. 그러니까 폐간되기 바로 직전 호에까지 실렸으니까 사실상 폐간 때까지 서신 교류가 이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분량으로도 상당히 많은 분량이 돼서 오늘 낮에 그 박재우 선생님이 공유해 주신 그 파일이 있잖아요. 김교신과 문둥아라는 책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잘 보이시나요? 네. 김교신과 문둥아인데 이 책이 이제 단행본 좀 얇은 단행본 한 권으로 그 소록도 문집이라고 할 만한 글들을 다 모은 겁니다. 김교신 선생이 쓴 것도 있고 또 어, 한센인들이 보내온 편지도 있고 그걸 받아서 김교신 선생이 일기에 기록한 것도 있고 뭐 이런 걸 다 모은 책이 단행본이 한 권 정도 되니까요. 이게 다 그건 아니고 뒤에 또 뭐 약간 다른 게 붙어 있긴 하지만 아무튼 분량이 꽤 많은 거죠. 아, 이 한센인과의 교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도 많은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김교신과 한센인들 그리고 독자들 사이의 교류이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의 근대 경험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선교사들이 한센인을 어떻게 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또 식민지 통치 기간에 소록도 수용소, 소록도 갱생원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한센인들이 격리 수용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근대 위생학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한센인이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불편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서조선을 매개로 한 한센인과 독자들의 교류가 이런 여러 층위의 이야기들과 만나고 있는 것이죠. 한센인이라는 은유입니다. 그건 이제 제가 그 어느 책 은유로서의 질병이라는 수잔 손택이라는 여성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제목을 빌려온 겁니다. 한센병이라는 은유인데요. 한센병은 근대 초기부터 1960년대, 70년대까지 한 시대를 특징 짓는 질병이었습니다.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한 시대의 은유가 되는 질병. 어, 지금 우리 시대를 특징 짓는 질병은 어떤 걸까요? 그 한병철 그 철학자 한병철의 초기 번역된 그 책에 보면 피로사회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우울증이나 뭐 어, 번아웃 증후군 뭐 이런 게 현대사회를 특징 짓는 질병이다. 이 무렵 근대 초기에는 이제 뭐 결핵이 있죠. 폐결핵. 폐결핵이 그 시대를 특징 짓는 어, 질병이었습니다. 그 성서조선에도 이 한센인들과 이야기가 지금 막 진행될 무렵에 김교 신생이 또 한쪽으로 마음을 많이 쏟았던 게 이 병자들을 위로하는 일에 많은 마음을 쏟았어요. 그래서 어, 일본인 어, 작가가 쓴 책이었던 것 같은데요. 병상의 우인에게, 병상의 친구에게라는 책을 요 소책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걸 많이 이렇게 돌려봤어요. 많이 배부했습니다. 거의 무대로 배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936년 무렵이죠. 어, 그 유달령 당시 수원 고농을 다니던 유달령의 친구였는데 신근철이라는 이가 이 폐결핵을 앓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더 못 다니고 이제 요양을 하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
유달령과 신근철 사이에 이제 서신이 오가고 하는데 그 신근철이 어, 병상에서 보낸 편지 이걸 성소조선에 실어서 그게 또 그 당시 독자 병상에 있던 독자들 많이 위로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센님도 이 시기에 이제 그 시대를 특징 짓는 질병이 된 거죠. 1916년 대풍수라는 주사약이 만들어져서 이게 치료약으로 큰 효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요양원이나 뭐 이런 병원 같은데 수용되는 그런 데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한센인들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모여들게 됐죠. 효능이 있었고 1950년대 이후 완치 가능한 질병이 됐지만 60년대, 70년대까지도 한센인에 대한 공포는 대단히 컸습니다. 천형이라는 말을 썼으니까요. 근데 이전에도 한센병이 있었지만 이 질병이 부정적인 은유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라고 봅니다. 아, 성소조선의 한센병 관련 이야기는 김교신이 1933년 2월 5일에 꾼 꿈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문신할의 편지를 받기 2년 전의 일이죠. 김교신이 이제 이 꿈을 꾸고 나서 흉몽벽서대길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글을 쓰고 있는데요. 꿈 내용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새벽에 꿈꾸다가 그 고민에 못 이겨 잠을 깨니 과연 일대 흉몽이었다. 그것은 어떤 소도 작은 섬에 상륙했더니 수없이 많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들어 이 편에서도 비비고 저 편에서도 부닥치더니 순간에 나의 전신이 나병에 걸리는 광경이다. 정말 흉몽이죠. 깨고 보니 꿈결에도 못 잊어 하는 나라는 덩어리가 괘씸하기도 하고 통탄스럽기도 하였다. 꿈이 아주 생생합니다. 이 꿈은 당시 문둥병에 대한 공포를 보여주죠. 지금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당시에 이 공포, 폭염을 전달하는 데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병은 그 시대의 은유가 되는데 문둥병이 바로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문둥이는 단순한 격리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추방되어야 될 사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점진적으로 치료되어야 할 환자라기보다 시급하게 수용되고 격리되어야 위험한 사람으로 규정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위생, 또 수용 이런 관념은 나 환자의 치유의 목적이다기보다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나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삶의 문제 이런데 관심을 가지기에는 이 병이 가지고 있는 공포, 부정적인 은유가 너무나 컸던 것이죠. 근데 잠에서 깬 김교신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꿈결에도 나라는 덩어리를 잊어버리지 못한 자신으로 인해 통탄스러웠다. 이어지는 구절이 조금 더 있습니다. 김교신은 이 꿈을 나름대로 해몽하면서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구절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김교신의 반응에서 음, 질병에 대한 그리고 질병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에 대해 또 삶에 대해 어떤 특정한 인식을 갖는 것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인간에 대한 더 나은 생각을 배울 수 없을까? 그런 물음을 던져보게 됩니다. 나라는 덩어리를 붙잡는 대신 오늘 밤 우리 영혼을 찾을 수 있는 절대자 앞에 선다면 그리고 이런 견지에서 인간을 이해하게 된다면 질병과 장애에 대한 그 시대의 은유를 넘어서 또 그 시대의 불안과 공포를 넘어서 참된 사랑의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교신이 그 당시 한센인들에게 가졌던 생각 또 그들과 나누었던 그런 사랑의 연대
이런 아,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 더 깊은 이해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성서조선의 소록도 이야기는 지금 한국 기독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편 소록도 한센인인 문신활의 편지를 받고 난 바로 며칠 후 김교신은 양정학교 제자였던 유달령에게 다미엔 전기라는 책을 받습니다. 아, 유달령이 이 책을 보낸 날짜가 문신활의 편지를 받은 날짜하고 같은 날짜이더군요. 여기에서 한센병은 그 시대의 더 큰 서사와 만나게 됩니다. 다미엔이라는 이는 벨기에 출신의 사제였다고 하는데요. 1980년대에 하와이에 와서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무렵에 하와이 군도에 한센병이 무서운 기세로 퍼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와이 정부에서 이 한센인들을 몰로카이 섬, 하와이 군도 중에 이제 북쪽 어디 있는 섬이라고 하는데요. 북쪽은 아닐 수, 북부 해안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잘못 알았을 수 있습니다. 몰로카이 섬 북부 해안으로 격리시키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뭐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합니다. 다미에는 몰로카이 섬의 한센인들에게 가서 영웅적이고 헌신적인 사목을 하다가 그 자신이 한센병에 전염되었고 1889년 4월 49세의 나이로 몰로카이 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달령이 김교 신생에게 보냈던 이 다미엔 전기, 이건 아마 음, 그 무렵에 이 그 다미엔 전기를 처음 간행했던 이는 이제 이 다미엔의 그 의사였던 이였다고 해요. 클리포드라고 이름이 나와 있던데요. 그이가 먼저 냈는데 그걸 아마 일본에서 이걸 번역을 했겠죠. 제가 이 한국어로 번역된 다미엔 전기를 찾다 보니까 1960년대에 나온 그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발견해서 사뒀는데요. 그걸로 좀 읽었었는데 그게 보니까 일본인 뭐 이름이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일본인 누가 이게 썼더라고요. 그 책이 1930년대에 혹시 초판이 나왔으면 인교 신생이 읽었던 책이 그 책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건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책이 지금 아, 일본에서 음, 번역돼서 익히고 있었던 것이겠죠. 이 책을 읽은 김교신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월 19일과 20일 일기인데요. 오늘 하와이 몰로카이 섬의 나성자라고 했네요. 나 환자를 돌본 성자입니다. 다미엔 전에 송정을 받아 밤 깊어가는 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보니 오전 3시. 인류 중에 다미엔이 있었던 일도 고맙고 그 전기를 저술 출판한 이가 있음도 감사해요. 이런 서책을 찾아 보내주는 사람도 갸륵한 일. 오늘도 다미엔전을 읽으면서 울다. 다미엔을 위하여 울고 나 환자를 위하여 울고 스스로 나 환자가 아닌 줄로 자신하는 묻 건강한 자를 위하여 울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 울고 주 그리스도를 우러러보고 울고 내가 큰 감동을 받은 거죠. 이런 이야기는 감동적입니다. 당시 조선에도 최흥종 목사 광주에서 이 빈민 사역 나환자 사역을 했던 이죠. 방해인 선생 여기는 이제 전주에서 했던 인데요. 나환자와 빈민을 희생적으로 도왔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나환자 구호 사역을 하던 최흥정 목사가 400명의 나환자를 조직해서 조선 총독부까지 몰려가서 당시 조선 총독 우각기 총독과 면담했다고 하죠. 그래서 소록도 갱생원 수용시설을 확충하도록 약속을 받아낸 게 1932년의 일이었습니다. 전주 기전여학교 교사였던 방해인이 고아와 나환자 돕는 일에 헌신하다가 24살의 나이로 소천한 것이
1933년인데. 이들의 이 이야기가 성소조선과 이렇게 겹치고 있어요. 최영중 목사와 김교신 사이에는 서신이 오가기도 했고요. 김교신이 방해인 소전을 읽고 그걸 독자들에게 많이 나눠주고 또 독자들이 구입해달라고 하면 그걸 중간에 구입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한편 이런 이야기는 근대의 신화를 구성하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근대의 신화라는 건 서구 문명이 과학과 의학, 기독교 등을 앞세워서 세계를 문명화한 이야기잖아요. 근대는 한편으로는 문명화라는 이름의 자유와 해방의 역사였지만 다른 한편 그 과정에서 그 거대한 폭력이 있었다는 걸 지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폭력이 있었다는 그런 눈으로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감동적이긴 하지만 또 한편 어느 지점에서는 불편한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 결이 지금 얽혀 있는 셈입니다. 이 불편한 지점에 대해서 뒤에서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우선 문신할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문신할의 편지는 1935년 4월호 그리스도 복음 심장에서 라는 제목으로 실렸는데요. 이 편지는 그가 부산 간말리 나병원에 있던 때로부터 그곳에서 나와 소록도 수용소 가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김교신에게 감사한다는 내용이 길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 자신이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대목은 부산 간말리 나병원에서부터 시작해요. 소생이 성조지를 통하여 골아졌던 생명의 소생함을 얻은 때는 1932년 부산 간말리 나병원에서 손양원 전도사님이 성조지에서 얻은 소감으로서 설교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간말리 교회에서 손양원 전도사님은 성조지를 가지고 사경 공부처럼 일주일간 설교한 일이 있었습니다. 문신할이 1932년에 부산 간말리 나병원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손양원 전도사, 뜻밖의 이름이 나오죠. 손양원 전도사가 있었다고 해요. 해방 후 여순 사건 때 아들을 죽인 인문군을 양아들로 삼은 바로 그 손양원 목사입니다. 손양원은 김교신보다 한 살 아래였고요. 1926년부터 34년까지 부산 간말리 나병원에서 전도사, 그 당시는 이제 조사라고 불렀죠. 로 일했습니다. 아직 신학의 길로 접어들기 전이죠. 그는 1938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여수애양원 교회, 여수애양원도 이제 나 환자들을 돌보는 시설이었죠. 여기서 목회하면서 한센인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1940년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일로 수감되었다가 해방 후 풀려났고 여순 사건에서 그런 일을 겪고 결국 어, 한국 전쟁 중에 잡고 하게 되죠. 또 부산 간말리 나병원이 나오는데요. 이 간말리 나병원은 호주 선교사 맥켄지 조선 이름이 이제 맥켄지인데요. 맥켄지가 세운 나환자 구호시설이었습니다. 맥켄지보다 그 앞에 또 다른 선교사가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초기부터 맥켄지가 이걸 음, 받아서 헌신적으로 사역했습니다. 맥연시 자서전이라고 또 찾아보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2만여 명의 한센인들이 있었고 경상남도에만 7천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1900년을 전후로 부산 지역에서 선교사들의 의료 선교가 시작됐는데 맥켄지 선교사가 이 일을 맡은 것은 1911년. 그 후에 환자 수가 급증해서 1935년에는 6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맥켄지 선교사가 아주 헌신적으로 사역을 해서 여러 차례 확장 공사도 하고 또 환센인을 위한 예배당을 따로 짓기도 했고요. 어느 해에는 한 해에 200명에게 세례를 줬고 교인 수가 600명에 이를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부산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리고 당시 손양원은 갓 서른이 된
전도사였습니다. 이 손전도사가 성서조선을 교재로 삼아서 사경 공부를 했는데 문신할이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손양원 전사에게 감화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던 한센이 성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때 20명 정도 됐다고 해요. 하지만 이 간말리 상해원 교회에 손양원을 시기하던 목회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 손양원 전사가 쫓겨나게 됩니다. 이 무렵은 이제 맥켄지 선교사가 나이가 많아서 목회 활동을 계속하지 못해서 이제 그 다음 목회자가 온 시점하고 또 일치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온 목회자와 그 전부터 있던 손양원 전도사 사이에 이런저런 갈등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교회에서 성서조선을 읽는 것도 금지했고 이후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던 한센인들도 다 흩어지게 됩니다. 한센인들에게 성서조선을 읽지 않겠다는 자백을 강요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안 하면 퇴원시키겠다 이렇게 뭐 협박이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직분을 잃고 공중 기도도 금지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신할과 몇 한센인들이 5, 6인이 한센인들이 간말리 나병원을 나와서 경성으로 왔다가 다시 이제 소록도 갱생원으로 가게 되는데요. 늘 있던 원래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몇 년간 있던 이 간말리 나병원에서 그걸 나와서 경성으로 온다는 것. 이건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소록도 갱생원으로 가게 되는 것은 1934년 10월 하순이었다. 어, 문신할의 이야기입니다. 소생과 함께 나오게 된 신앙동지 5인은 34년 9월에 간말리 나병원을 나와서 경성으로 올라가서 얼마 동안 고생하다가 10월 하순에 나 환자 모집으로 전남 소록도에 오게 됐습니다. 우리 다섯 일행은 경성에 있을 때 김 선생님을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소원이 간절하였습니다. 많은 나 환자의 몸으로 선생님을 찾아뵙기가 난치하와 차마 만나지를 못하고 고달픈 가슴에 애석과 비애를 품고 하염없이 솟는 뜨거운 눈물만 흘리면서 발꿈치를 돌이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소록도에 와서 교회의 내막을 살펴보니 역시 동탄의 눈물이 없지 못하였다. 문신할이 간말리 나병원을 나와 경선으로 왔다가 한 달여 후에 소록도로 가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자세한 과정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 경성으로, 다시 경성에서 소록도로. 어떻게 갔을까요? 소록도로 가는 건 나환자 모집으로 가게 됐다고 하니까 당국에서 나환자들을 모아서 소록도까지 가는 동편을 마련해 줬는지까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당시 한센인들은 이동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반인들처럼 뭐 교통편을 이용할 수 없었고 그래서 먼 길을 갈 때도 걸어가야 했습니다. 네. 한센인 시인이었던 이 한하운 시인, 전라도길, 부제가 이제 소록도로 가는 길이라고 붙어 있는데요. 이 시는 이 한센인들의 이동의 애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산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집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 네, 이게 전라도길이라는 시의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한센인들은 길 곳곳에서 지금 혐오, 폭력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는 성서조선에도 나와요. 돈이 있어도 밥을 사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뭔가 먹을 거 조금 챙겨온 거 있으면 그걸로 이제 먹고 먼 길을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성서조선 1937년 11월에 수속된 소록도 소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한센인이 다른 한센인, 누님이라고 나옵니다. 어느 누님의 짐을 자전거에 싣고 벌교까지 가야 했다고 해요. 길에 이제 자갈이 너무 많아서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내내 뭐 끌고 가는 그런 길이었다고 합니다. 발이 부르터서 하루에 오리 10리씩 가서 겨우 이제 여수 근처까지 갔는데 오래 굶은 탓에 그만 쓰러져 버린 거죠. 새벽에 깨어봤는데 자전거도 없어지고 지갑도 없어져서 죽기만 기다려야 되는 처지가 됐다. 또 다른 한 사람은 흐르는 시냇물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이 시냇물 물을 마셨다가 몽둥이 세례를 받기도 하고 같은 사람인가요? 여수 애양원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하차 명령을 두 번이나 받고 노숙하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신할이 지금 간만리 나병을 나와서 경성으로 또 다시 소록도로 가는 일도 이게 고된 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신할과 같은 시기에 간만리 병원에 있었던 또 다른 나환자였던 이가 편지를 보내온 적인데 이름이 천문섭으로 돼 있어요. 이 이는 그 무렵에 구마모토에 있는 나환자 시설에 수용돼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소록도로 오는 대신 일본 구마모토 갱생원으로 들어간 거죠. 거기서 이제 거기까지 가는 길을 또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처럼 관부 연락선을 못 하니까 어, 일반 어선을 빌려 타고 이제 간 겁니다. 몇몇 다른 남환자와 같이 갔겠죠. 근데 뭐 7, 8일 동안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또 해놓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소록도의 문신할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신할과 같이 부산 간말리 나병원을 나와 소록도에 간 이들은 거기서도 성소요선 환부를 어떻게 받아서 돌려보고 있었는데 남자 병사, 여자 병사가 이제 따로 있다 보니 함부로는 이제 여의치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문신활이 김교신에게 처음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성서조선을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구독할 돈은 없으니 한두 부만 무상으로 보내주시면 안 되겠느냐. 요청인 거죠. 네. 이 문신활의 편지는 소록도 갱생원의 역사와도 닿아 있습니다. 소록도 자해의원, 이 설립된 게 1916년 2월의 일인데요. 자해의원은 원래 대한제국 때 설립된 관립 의료기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1930년대에 이르면 일제의 식민 통치를 상징하는 기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1932년 12월 조선 나예방협회가 창설이 됐고요. 소록도 자해의원은 소록도 갱생원으로 이름 바꿔서 그 후에 몇 차례 대대적으로 확장 공사를 벌입니다. 이 무렵에 도쿄제대 박사였던 스오 마사토 원장, 이 소록도 원장이죠. 소록도 갱생원 원장. 스오 원장이 부임하게 된 것도 이 무렵이었고요. 1934년에서 35년 사이에 1차 확장 공사를 벌여서 수용 인원이 4천 명 가량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신활이 김교신에게 편지를 보내왔던 때는 1차 확장 공사가 마무리될 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1차 확장 공사가 덜 마무리되어서 이 한센인들이 아직은 한 2천여 명이 되는 조금 지나면 이제 4천 명 가까이 되어 있는 거죠. 소록도 갱생은 이후에도 더 확장이 돼서 수용 인원이 가장 많을 때는 6천 명에 달했습니다. 확장 과정에서 뭐 무리한 일이 많았습니다. 한센인들에게 가만히 짜기, 벽돌 굽기 등 비인간적인 강제 노동을 부과했고요. 또 마침내 이 스오 원장이 자신의 동상을 세워서 한센인들에게 절하도록 강요했던 거죠. 우리가 6월 달에 소록도
여행을 한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이런 어, 일종의 다크 투어죠. 역사의 어두운 걸 어, 남겨놓은 그런 이런저런 유적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결국 1942년 6월 한센인 이춘상이 이 스오 원장을 칼로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록도 갱생호는 일제 식민 통치의 한 축도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문신활의 편지를 받은 김교신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 글을 수록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나 환자의 음신을 받고 라는 글을 덧붙여 실었습니다. 이 글은 김교신이 문신환의 편지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를 알 수 있는 글입니다. 역시 가장 큰 강조점은 교권주의에 대한 거부입니다. 성소자선이 교권자에게서 이단으로 취급받고 있지만 그런 처지에서도 나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잡지로 증명받았으니 큰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선 기독교의 교권자들에게서 이단으로 보여졌다는 거죠. 이단시함을 받고 압수를 당하면서도 골육이 썩어가는 나환자에게서 희망을 전하고 환희를 일으킨다고 증명받았으니 이보다 더 귀한 영광이 어디 있나. 무릇 영광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 볼 만한 형제는 나의 책상에 놓인 나환자의 편지를 와보라. 총리사가 반대하고 총회장이 회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환자의 이 편지를 가슴에 품고 천국로를 돌진하리라. 돌관하리라. 네. 교권주의에 대한 거부가 하나의 강조점이었고요. 또 하나의 강조점은 한센인의 글에서 생명의 능력을 봤다는 것입니다. 생의 절망을 경험한 이들의 글에서 기독교가 능력의 종교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편지를 수록하면서 그리스도 복음 심장에서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아마도 이건 김교 신생이 붙인 제목이었겠죠. 그 뒤에는 문신할이 이 글이 실릴 걸 기대하고 쓴 글도 있겠죠. 그런 글이라면 제목을 붙여서 이렇게 썼을 텐데 처음 보내온 글이라면 이건 실릴 걸 기대했다기보다 어, 자신이 목적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편지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글을 어, 수록하면서 그리스도 복음 심장에서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있는 것. 아마도 이건 김교신 선생이 붙인 제목이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김교신에게 이 편지는 그리스도 복음 심장에서 전해진 생명, 그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김교신은 성서의 구절을 떠올려서 나병이나 사망이나 다른 아무 물건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능히 끊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남해 안의 작은 섬 소록도는 천국을 관찰하는 나의 망원경이다. 독자도 이 안경을 쓰고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에 김교신이 또 한 편의 글을 쓰는데요. 문둥아라는 글입니다. 이 글은 김교신이 한센인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바뀌게 되는 과정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신은 한센인을 진심으로 동정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의 가장 유의한 청년들, 유력한 청년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 헌신하도록 하려는데 야심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유의한 청년들이 자신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고 소록도의 나온 자들이 우리의 문둥이가 되었다. 이때 이 문둥이는 이제 이 글에 처음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영남 지방에 가장 가깝고 친근한 사람에게 문둥아, 문디라 그러죠. 저도 뭐 네, 경상도 토박인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친한 친구한테 문디하고 이렇게 친근한 표현을 하기도 했었어요. 요즘 요즘 세대는 뭐 그러지 않겠지만 그걸 이제 가지고 와서 그 말투를 빌려와서 한센인들에 대한 사랑,
당신들이야말로 내 문디다 이렇게 그죠. 그 말은 이제 내 사랑의 이 범위 범주 안에 내가 공감하고 애틋해하는 그 범위 안에 이들을 내가 품는다는 뜻이죠. 그걸 표현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한센인들도 이 표현에 굉장한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에게 우리 문둥아 이렇게 표현해주는 선생님 참 너무 고맙다 이런 어,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러니까 소록도 통신 이후에 김교신의 사역이 더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이후에 김교신과 소록도 형제들 사이에 이어진 교류는 대단히 뜨거웠습니다. 김교신은 이 편지를 받은 후에 폐간될 때까지 소록도의 몫으로 성서조선 14부를 매달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김교신 선생이 이런 얘기를 시시콜콜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소록도 이 보고문을 윤일심이 수시로 보내와요. 거기에 보면 뭐도 보내오고 뭐 이런저런 물품들도 있고 책자도 있고 뭐 이런 걸 보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14부를 매달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책자를 보냈습니다. 또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독자들의 후원을 받아서 소록도 형제들을 위한 선물을 보냈습니다. 선물 중에는 뭐 아이들이 가지고 놀 축구공, 문구류, 찬송가 책, 뭐 그런 것들이 쭉 어, 있었습니다. 김교신은 소록도에서 오는 편지는 착불이든 뭐든 무조건 받아두라고 가족들에게 말해뒀고, 소록도에서 편지가 오면 성서조선 본문이나 아니면 일기, 공적 일기인 성조통신에 빠짐없이 소개했습니다. 소록도와 관련된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하루는 김교신이 총독부에 간 길에 소록도의 형편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부서 저 부서 찾아다닌 끝에 소록도 갱생원이 경무국 위생과 관할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마침 그때 전조선 위생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스오 원장이 경성에 머물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다음날 그 스오 원장을 만납니다. 1935년 7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록도 갱생원 확장 공사가 마무리될 즈음이었는데요. 이 수호 원장을 만나서 소록도 지도를 펼쳐놓고 중앙리, 남부리 하고 이제 이 경내를 손으로 짚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나눕니다. 1시간 정도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소록도 형제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어서 그걸 아쉬워했습니다. 1936년 12월의 일도 있는데요. 이 무렵 김교신은 정릉리로 이사해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던 때였습니다. 월말, 연말이니까 뭐 학교 일도 바쁘고 또 빨리 성소조선 일도 마무리해야 되고 해서 굉장히 바빴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등교하는 길에 인쇄소에 들러서 교정하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등교하려고 하다 보니 자전거에 실어뒀던 도시락을 도둑맞은 거예요. 그날 일기에 실로 산눈 빼갈 서울 풍경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음 날은 오전 수업을 오후로 돌려놓고 이제 오전에 인쇄소로 가서 막 교정을 보다가 학교를 가려고 봤는데 현관 앞에 세워뒀던 자전거가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래, 택시를 잡아 타고 수업 시간에 맞춰서 학교 가서 수업하고 또 다 못한 교정을 하려고 인쇄소 가서 늦게까지 교정을 보고 했는데 그래도 교정이 안 끝나는 겁니다. 교정도 못 끝내고 자전거는 도둑맞고 울적한 심사로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시내에서 이제 전차를 타고 종점인 동소문까지 갑니다. 동소문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다시 도남정까지 가서 거기서 또 걸어서 고갯길을 넘어가야 됩니다. 동소문 종점에 내려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황혼에 누군가 김교신을 알아보고 다가오는 이가 있습니다. 그가 소록도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는데 보태달라고 하면서 그에게 후원금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김교신이 큰 감동에 휩싸여서 동성학교 교정으로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 일을 기록한 것이 동소문안의 기적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김교신은 30원짜리 자전거를 잃었지만 천국이 마음속에 있음을 깨달았으니 오늘의 수지 결산도 흑자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교신은 결국 소록도를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문신하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소록도 형제들이 소록도 갱생원, 확장 개원 등등 해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김교신을 여러 차례 초청했지만 교사로 있으면서 매달 성서조선을 편해야 했던 김교신이 이 초청에 응할 수 없었습니다. 김교신은 늘상 아, 시간을 아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아, 빈자, 병자가 이 면회를 요청할 때 그걸 제대로 시간을 대접하지 못하는 거죠. 앉아서 뭐 이런저런 얘기 못 들어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일기에 많이 나옵니다. 소록도에도 결국은 그래, 가지 못한 거죠. 소록도 한센인 청년 한 사람이 갱생원의 허락을 얻어서 본가로 온 길에 김교신을 찾아와 만난 일이 한 번 있습니다. 김교신의 제자로서 경성의전을 졸업한 의사 손정균이 어떤 뭐 위생학 관련 어떤 사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일로 소록도를 방문해서 한센인 성서조선 독자를 찾아 만난 일이 있습니다. 또 윤일심이 경성에 와서 송두용을 만나고 또 김교신과 통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들 앞에 제가 하려고 했던 그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는데요. 한센인의 신체 표상입니다. 성서조선을 매개로 한 김교신과 소록도 한센인 사이의 교류는 당시 독자들의 큰 감동을 줬던 것 같습니다. 성서조선 동인이었던 송두영이 이 무렵에 밤새 장문의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김교신에게 보내옵니다. 이 편지가 통째로 실려 있습니다. 격정적인 목소리로 전하는 이 편지에서 송두용은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송조선이 어떻게 성서를 조선해, 조선을 성서 위에 라는 분에 넘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자문하면서 성서조선이 한센인 하나를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자문자답을 하는 거죠.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으니 성조 만약 문둥이 하나를 위로할 수 있다면 다시 더 구할 것이 무엇이랴. 사업, 그것이 무엇이냐. 너의 할 사업은, 직분은, 의무는, 또 사명은 아마도 저 가증한 긍휼히 여길 만한 나병 환자 한 사람을 주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것인가 하노라. 이것이 곧 성서를 조선해 조선을 성서 위에가 아니고 무엇인가. 한선인 한 사람이 바로 조선이라는 얘기죠. 위대한 또 영원히 남아있을 참 사업이로다. 아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송두용은 성소요선 창간호 구절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시골로 가서 나무꾼 한 사람 만나 위로하려고 했던 이 성소요선의 사명이 한선인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고 보았던 것이죠. 1927년 성소조선을 창간할 때의 뜨거움을 떠올렸을 이 송두용의 흥분과 감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까칠한 질문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성소조선과 한센인들과의 교류를 이렇게 성소조선 사명 이야기로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이것도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큰 감동이 있는데요. 근데 좀 까칠하게 질문해 본다면 이때 한센인들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성소조선의 이 사명 이야기에서 한센인들은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한센인들은 여전히 타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요?
기독교 선교를 두고도 같은 물음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 선교에서 한센인들을 돌본 일은 귀한 일이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이 있지만 근대 기독교의 목적론적 서사, 예, 문명화해야 되고 또는 어, 선교, 미전도 종족에 선교를 해야 되고 그런 목적론적 서사가 작동하는 자리에서라면 한센인 한 사람이 그 목적을 위한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 자리에 한센인을 놓는다면 그것은 한센인들을 가혹한 노동의 대상으로 또 혐오의 대상으로 타자해 온 것과는 좀 다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한센인을 타자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까칠한가요? 소록도 수용소의 역사를 논의한 최근의 연구. 이런 연구가 최근 한 20년, 30년 동안 꽤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소록도 갱생원 100년이 되는 해와 좀 무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들 중에 이제 이런 비판적인 연구들이 꽤 있는데요. 한센인들에게 강요되었던 가혹한 노동, 단종 수술에서 이 단적으로 드러난 신체 혐오에 기독교적 구원론의 신체 표상이 개입되어 있다고 비판하는 그런 논문이 있거든요. 좀 길지만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요컨대 소록도 수용소가 규율적 통치와 감금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나환자들의 신체 이미지를 배회하는 불황자 혹은 갑자기 출몰하는 악의 무리로 은유한 결과다. 이 결과 나환은 근대 계몽기부터 가장 비위생적인 질병인과 동시에 비도덕적인 질병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기독교적 신체 표상도 덧붙여졌다. 기독교적 구원론은 나환자의 신체를 고난과 순환의 몸으로 체현한 존재들로 표상하고 그들의 고통은 신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방식으로 재현하였다. 이러한 기독교적 신체 표상은 1930년대 이후 일제의 나환자관이 우생주의적 관점으로 치달으면서 남한자는 민족의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하여 제거되어야 할 적으로 규정되기 시작한 것과 내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개화기 이후 지배적인 위치를 점한 기독교는 계몽담론에 있어서는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근대성 전반을 가로지르며 모든 지청에 깊은 흔적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신론적 중추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이 한층 드러난다. 이 논문에 대해서 이 논문이 얘기하는 걸 뭐 곧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겠죠. 기독교적 신체 표상과 일제의 우생주의적 나환자관이 내적 연관성을 지닌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 판단이 증명 가능한 것인지 이렇게 뭐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기독교적 구원론이 한센인들의 신체를 고난의 몸으로 표상해 온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신체 표상이 한센인들에게 강요된 가혹한 노동, 또 신체 혐오 이런 것과 암암리에 결합되어 있었을까요? 이런 물음에 대해서 기독교가 음, 그래도 기독교 선교의 역사가 이런 나환자를 도운 게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지 않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 생각에 기독교가 이런 좀 불편한 질문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성찰의 지점으로 삼는 게 더 좋은 태도가 아닌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을 따라 성서조선에 실린 한센인들의 글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이 논문이 비판한 기독교의 신체 표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소록도 한센인 중에서도 가장 고통받는 이들은 나맹인이었습니다. 나맹인. 그러니까 나환자인데 또 맹인인 거죠. 이런 존재들이 있었다는 게 성서조선의 몇몇 글에 드러나요.
당시 소록도에 남행인이 200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행인의 신체가 고난의 몸으로 포상되는 것은 윤일심의 글 남행인 구락부라는 글에 잘 드러납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 상한 다리에 피곤한 몸을 옮겨 일편단심으로 예배당을 향하는 광경. 가다가 실족하여 넘어지면 그 자리에 쓰러진 채 기도하고 다시 가는 그 신앙이야말로 도처 지성소다. 육은 불과 사척의 지팡이, 영은 참 생명인 십자가를 의진하고 매진하는 이 믿음에는 옛날 모세를 연상케 한다. 이 표현이야 뭐 우리가 비판할 만한 게 없죠. 좋은 의도로 쓴 글이잖아요. 근데 위에 비판한 걸로 보면 여기에서도 나 환자의 신체를 고난의 몸으로 표상한다고 한 대목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뭐 긍정성, 부정성을 일단 두고라도요. 또 윤일심의 소록도의 걱정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여기는 인권 유린의 상징이었던 단종 수술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단종 수술은 우리가 거기 소록도에 가면 단종 수술의 그 흔적들을 그대로 지금 복원해 놓고 있는데요. 당시 소록도에서 남녀가 결혼하려면 단종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센인이 이제 유전적인 질병이라는 잘못된 우생학적 지식이 그 당시에 통념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된 거죠. 윤심이 이 일을 보고하면서 남녀의 영혼이 향락으로 기울어진 것이다. 수술이라는 조건 아래에서 이성을 찾는 자는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고 하면서 소록도의 영적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잘못된 우생학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굳이 윤일심을 탓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선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독교적 신체 표상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까지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럼 다시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소조선에서 한센인들은 성소조선의 사명 이야기를 구성하는 타자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제 생각에 성소조선에 수록된 이 한센인들의 글을 성소조선의 사명 이야기 위에 읽지 않고 사명 이야기에 읽는 것은 뭐 지금까지 여러 읽기가 있었고 또 송도영의 글에서도 그런 읽기를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읽지 않고 그들 자신의 서사로 읽을 때 오히려 성소조선과 한센인 사이의 들과 지닌 성격이 더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김교신은 한센인들을 내세워서 성소조선의 사명을 자랑하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소조선의 성공을 위한 목적론 서사에 한센인들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김교신은 성소조선을 성공을 위한 잡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공주의를 벌써 넘어서 있었으니까요. 그의 관심은 한센인들의 영혼에 가 있었고 그들이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보여주는 생명의 능력을 독자들에게 전달해서 그걸 나누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무리인데요. 목적론 서사를 넘어서입니다. 김교신은 한센인들을 자신의 사명을 위한 도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센인 자신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실어보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논평도 그 편지 같은 많이 오면 논평도 최소화하고 그 자체를 그대로 실어 보내줬어요. 성서조선의 목적론적 서사 속으로 이 이야기를 끌어들이지 않고 한센인들의 이야기를 한다면 이때 한센인의 표상은 어떤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한센인 자신이 자신의 몸을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있는 그대로 귀하게 여기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점에서는 한센인이든 한센이 아닌 사람이든 차이가 있을 수 없겠죠. 여기에서 한센인 자신이 예수를 따라 살았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일심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본명은 윤재훈이었습니다. 소록도 갱생원에서 매점 일을 보던 이로 문신할과 가장 가까운 신앙의 동지였습니다. 그는 성소젖을 매달 받아서 소록도 이곳저곳으로 배부하고
또 성탄절 물품이 오면 또 그걸 적절히 배부하는 일을 했습니다. 네, 1938년 말에 문신와리 죽자 크게 상심합니다. 그래서 그 상심이 얼마나 컸던지 1939년 3월에 김교신 선생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오는 거죠. 그 편지가 성소조선의 소록도에서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소록도에는 성소조선 열독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성소조선을 보내지 말아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물론 그 말에 따라서 김교신이 성소조선을 보내지 않았을 리는 만무하죠. 계속 보냈고 이후로도 윤일심이 여러 차례 성소조선에 글을 보내왔습니다. 윤일심이 보내온 글은 대부분 간단한 보고입니다. 근데 1939년 12월호에 실린 요양의 하루하루라는 글은 다른 윤일심의 글과 성격이 다릅니다. 9월 초에 며칠간의 일기를 담고 있는 글인데요. 여기서 윤일심은 밭갈이 하는 소를 바라보면서 또 15세 소년 한센이 또덕이의 모습에서 또 소록도 서편 십자봉에 올라서 저녁 해를 바라보면서 느낀 그 하루하루의 감상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가 일상적 삶과 거기에서 길어 올린 생각을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1940년 1월에도 두 차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받은 물품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이렇게 보고하면서 여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그가 김교신에 보낸 책을 뭐 이런저런 책을 잘 읽었고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그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책까지 해서 원생들이 빌려 읽을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지고 있던 책과 새로 받은 책의 목록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서 배부 대장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성서조선이나 물품을 받아 배부하는 역할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는 1942년 성서조선 사건 때 경찰 조사를 받고 반년 동안 수감이 됐고요. 석방된 후 소곡도를 떠나야 됐고 경성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성서조선의 한센인 이야기를 겹쳐 있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 예수께서 가다가 선천적 시각 장애인을 만납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시각 장애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물음은 뭐 대단히 폭력적인 물음입니다. 아마도 당시 종교 사회의 통념에 근거한 물음이겠죠. 예수께서 이 사람이 선천적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가 보게 됐다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 이야기는 기적을 통한 구원 이야기가 됐을 텐데요. 이야기가 더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그 때문에 예수와 당시 교권주의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납니다. 교권주의자들은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 이들을 출교하기로 이미 결정을 해둔 상태였어요. 교권주의자들이 이제 부모에게 따져 묻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출교될까 두려워서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인 건 맞고 선천적 시각장애인인 건 맞는데 어떻게 해서 보게 된지 모르겠고 또 아이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 직접 물어보라 이렇게 답하는 거죠. 이 장면 대단히 아이러니하잖아요. 선천적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구원은 눈을 떠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보게 됐으니 구원받은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출교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당시 종교사회에서 출교된다는 것은 그 사회 바깥으로 쫓겨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 시스템 바깥으로 지금 추방당하는 거니까요.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사회 시스템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교리의 언어, 교권주의적 통념이
구원과 얼마나 멀리 떨어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 김교신 선생도 성서선 1935년 12월호에 발표한 크리스마스라는 글에서 한센인과 방금 이야기했던 이 요한복음 9장의 시각장애인을 겹쳐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목을 읽는 것으로 강의를 듣겠습니다. 타고난 소경은 누구의 탓이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 예수의 대답은 아무의 탓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니라고 하셨거니와 수다한 많은 우리 문둥아 이 형제 자매들 문둥 한센인 형제 자매들의 그 자리에 있음이 또한 헛된 존재가 아닐 뿐인가. 헛된 존재가 아닐 뿐만 아니고 성한 이에게 한센인 아닌 이에게 천국을 지적하는 소임의 자리라 할진대 형제 자매들이여 잠시 세상에서 좀 더 참고 견뎌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